그럼 여러분 미국 정부라고 생각해봐요.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한다. 이거 못하게 하는 게 바보예요. 여러분 아마 되게 프라이드를 느끼실 거예요. 한국은 배터리업계 3사가 정말 잘하는데요. 이게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글로벌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중국 전기차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 전기차 시장 2위죠. 포드와 그리고 중국 최대의 배터리 그리고 세계 1위기도 합니다. CATL 중국어로 닝더스다가 미국에 지금 함께 공장을 만든다라는 뉴스가 나갔습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국도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잘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의미인지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사를 보고 가죠. 여기 기사가 두 개 있는데요. 우선은 포드와 중국 CATL이 미국의 미시간주, 원래는 버지않은 주에서 하기로 했다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미중 갈등 이슈 때문에. 그래서 미시간주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됐고요. 이 미시간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주는 디트로이트시에서 160km만 떨어진 곳입니다. 디트로이트시는 미국의 블루칼에 가장 많은 전통 자동차 제조 도시입니다. 사실 파산을 했었어요. GM이나 이런 자동차들이 시장에서 실패를 하면서 이 도시가 파산을 했어서 사실은 블루칼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양사가 미시간주에 만약에 이렇게 공장을 한다고 하면 이 디트로이트 같은 이런 도시들은 다시 한번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 보여지면서 어쨌든 지금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5억 달러 투자 규모고요. 전체가 다 포드 자동차가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나 전체 지분 소유도 다 100% 포드입니다. 중국은 지분 소유나 이런 면에서 전혀 참여를 안 하고요. 닝더스나 CATL은 기술, 라이센싱과 운영을 해주는 걸로 지금 계약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 대상이 민감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부품이나 이런 거는 만약에 수입하게 되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는 이 정책을 회피하거나 면제받으려면 중국의 부품이나 중국도 민감한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쓰면 안 되니까 지금 100% 포드 지분으로 돼 있고 CATL은 기술만 주는 걸로, 그리고 아마 일부분 부품은 중국에서 와야 가성비가 되니까 중국에서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중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맞추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발표한 계획으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구조를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공화당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화당은 이거는 IR을 돌아가는 조치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이거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와 역행하는 거다 해서 지금 격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미국 미시간주, 여기 지금 마샬이라는 동네에 지어지는데 이 미시간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꼭 유치하고야 말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내용이 뭐냐면 중국도 반대한다.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CATL이 소속된 지방 정부만 여기에 대한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 심사 승인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이하게 고위층에서 이 기술 유출 방지 문제가 없냐? 특히 미국에 가는 거는 중국의 최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우리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봐라. 최초로 이런 지시가 내려져서 좀 시사점이 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불확실성이 있지 않냐. 이래서 CATL 닝더스다의 주가도 500위안 그냥 한순간에 날아났거든요. 이런 수사에 착수한다는 이 뉴스 하나에. 그래서 이걸 포드 쪽에 확인을 했더니 사실은 아직 명확한 건 없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 중국 정부에도 관련 이 확인을 아무도 명확하게 답해주는 데는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 그리고 양사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배경이 뭐고
인플레이션 감축을 비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한국 전기 차 배터리 업계에 어떤 주목할 점이 있는지 개인적인 오피니언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미국 공화당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지만 미시간주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디트로이트라는 이런 전통 도시 지금 쉽게 말하면 먹고 살 게 없거든요. 한국도 지금 상당 부분 도시들이 지금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앞에서는 정치가 그 다음이에요. 무슨 미중 갈등, 뭐 국익, 뭐 이런 거는 지금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이런 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무산될 가능성은 적다. 일단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나서 조사를 한다 했냐? 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효과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맨날 중국 기업이 언더데 미국 정부가 맨날 조사 착수했잖아요. 맨날 페널티 주고 되고 안 되고 중국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똑같은 방법을 배워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도 내내 우리 이런 첨단 기업을 합작하려면 우리 동의를 거쳐. 이런 어조는 맘대로 못해. 이런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순수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진짜 재밌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뭐죠? 제가 안녕하셔서 다뤄줬지만 중국 방법을 쓰는 거예요. 중국의 초창기 계획 개방할 때 주로 쓴 정책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해. 그러면 우리가 세금 감면, 각종 지원 정책 줄게. 그래서 옛날 미국이 맨날 중국을 욕했거든요. 공평한 시장 경쟁 안 한다고.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공평한 경쟁이 안 된다고 반시장주의라고 지금도 중국이 시장 국가의 지위를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 방법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북미에 와서 우리가 세금도 감면해주고 우리 지원해줄게. 중국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재밌어요, 두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그 다음 미국이 자 우리 기술 쓸 거야? 우리 심사를 받아. 우리 사무부 이런 지금 중국이 똑같은 말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시그널을 준 거예요. 자, 중국 기업 이런 잘하는 애가 합작하고 싶어? 우리 동의 받아 이런 거예요. 둘이 서로 배우고 주거니 하면서 어쨌든 그런 게 더 크지 않냐 이렇게 봐요. 자, 그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껴갈 수 있을까? 지금 구조로는 비껴가요. 왜냐면 100% 포드입니다. CATL은 라이센싱료를 주로 라이센싱료로 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 그거 한 1년 부풀 쓸 건데 100% IRA에 맞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비껴갈 수밖에 비껴간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놓쳤어요. 시대적 흐름을. 지금 가장 잘하는 게 한국, 일본, 중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랬잖아요. 지금 오펙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이다. 옛날에 오펙 국가는 중동이었지만 이제 미래 세대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이 지금 오펙 국가다. 미국이 흐름을 놓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 정부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못하게 하는 게 바보예요.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한다. 저는 정치적인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하는 게 미국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세계 제일 잘하는 배터리 업체가 미국 와서 했다는 자체가 지금 SK온하고 지금 포드가 지금 합작을 했잖아요. 그냥 포드 입장에서는 배경이 뭐냐, 왜 하냐? 배터리 업계 두 개의 노선입니다. 3원계. 제일 많은 게 우리가 니켈, 망간 이런 걸 많이 썼는데 한국은 코발트 이 세 개를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거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비싸지만 한번 충전하면 오래 가고 질이 좋고 고성능입니다. 근데 중국은 리튬 이산철 써요. LFP라고. 그거는 싸요. 철을 쓰잖아요. 근데 무거워요. 그래서 비용은 싸지만 무겁고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로 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시장이 위너냐 아직 몰라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처음에 3원계 하다가 지금 리튬 이산철로 정책을 바꿨어요.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 좋아요. 좋은데 전체 가격이 절반이 배터리 가격입니다. 예. 4천만짜리, 5천만짜리 자동차다 이러면 2,500만이 배터리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 리튬 인산철 쪽 흐름으로 가면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가 유리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800만 원 차가 있잖아요. 우리 이런데 한국 3원계를 쓸 수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나라나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중화, 싼 거, 가성비 좋은 자동차를 선호하는 게 그게 자동차의 대중화예요. 그럼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려면 결국 가격입니다. 그러면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싼 걸 선호하거든요. 결국 한국 같은 경우는 부산까지 가도
4시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가장 비싸고 고성능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충전소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요소 충전소 잘 돼 있으면 먼 거리를 안 가도 돼요. 그 빨리 충전된다고 생각해봐요. 상관없어요. 먼 거리 못 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두 방향이라는 거예요. 한국처럼 고성능으로 오래 가는 흐름과 이건 비싼 차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어느 나라나 이게 대중화가 되려면 결국 가격이 수없이 떨어져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중국계 배터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는 지금 두 손으로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비싼 거 하고 대중화. 그래서 CATL 놓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이라는 큰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해외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런 어떤 미국과의 기업과의 협력은 엄청 큰 시그널 효과가 있고 중국 기술에 대한 엄청난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인 시그널 효과가 엄청 커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잡는 거죠. 왜냐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미국이 한 60만 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00만 대까지 하겠다잖아요. 전기자동차. 그러면 엄청난 시장이기도 해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런 미국 시장 가려면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을 해도 어쨌든 먼저 가는 게 임자인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한국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시장에는 여러분 미국 영화나 보세요. 이렇게 비싼 차를 부자들이 쓰지만 대부분은 싼 차를 선호하거든요. 왜 중국계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릴까요? 미중 갈등이 심한데 그거는 싼 게 미국 대중들이 쓴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시장, 대중화 시장은 중국이 훨씬 경쟁이기 때문에 이 시장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중국 기업 브랜드를 세우는 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양사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 정부 가만히 있을까? 만약에 가만 안 있으면 바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미중 갈등은 정치적 이슈이기도 하는데 실제 현실은 밥 먹는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이 디트로이트시 이런 미래 먹거리 없는 이런 시들은 이런 것들이 절박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앞에서 강하게 하려고 하지만 왜 정치적 이슈니까 보여주기 식이 있다 말인데 뒤에는 실제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자,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주목하는 측면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되게 프라이드를 느끼실 거예요. 한국은 배터리 업계 3사가 정말 잘합니다. 세계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고요. 잘하는데요. 이게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 업체는 소재가 중요해요. 광산. 그러니까 한국이 3원계잖아요. 앞에서 코발트, 니켈 같은 망간 같은 뭐 이런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작게는 50%, 높게는 90%예요. 이게 없으면 한국 배터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 배터리를 다 최종 차에 장착을 해요. 그래서 3원계 잘한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에 대한 주요 광물 의존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50에서 90%.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만약에 그때 저 요소수 대련이 생겼잖아요. 만약 중국이 그때 수출 안 해줬으면 한국은 멈춰섭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 수출 안 하면 그냥 한국 경제가 멈춰서요. 이거 똑같아요. 배터리 3원계 아무리 잘해서 뭐예요? 만약에 중국에서 수출 안 한다. 우리 이전 광산요 한국에 대해서 수출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미중 갈등 때문에 세미나도 많이 하고 밖에 나가 회의도 많이 하는데 한국 공무원들하고 국회나 이런 데서 공부할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이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이 별 필요 없다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문제 아니에요.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미국 같은 대단한 국가도 중국 경제를 지금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게 작년에 미중의 무역 규모에서 나타났어요. 작년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웃기잖아. 미중 갈등인데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정치적 논리와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점점 의존도가 높아질까요? 그게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일본 똑같습니다. 중국의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똑같습니다. 40에서 많게는 92%까지. 독일 똑같아요.
지금 적게는 40%, 제일 적은 게 천연의견인데 지금 29.6%, 많게는 지금 81%. 이게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개념이에요.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또 달라요. 한국은 자체 광물, 자체 원자재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경제 문제에 왔을 때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어떤 표현을 하고 할 때는 굳이 뭐 그 나라에 의존해서 어떻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어느 나라든 글로벌 공급 체계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너 속에 나 있고 나 속에 너 있어요. 이게 과거 40년 세계 와서 만들어진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우선 그 나라 됐어 뭐 이렇게 한마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미중 경제관계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물며 한국이에요. 그래서 특히 한국은 지리적 위치가 중국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이사가지 않은 이상은 과거, 현재, 미래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런 지금 미래 산업에서도 이미 글로벌로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으로 이렇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언론에서 하는 말들, 한국 공무원들이 하는 말, 국회의원들 이런 거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싸우면 서로가 손해고요. 항상 오픈되면 서로가 이익입니다. 이건 중국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중국도 더 오픈하고 더 주변 나라하고 협력하면 중국 경제에 연착륙에 도움이 될 거고 한국도 더 오픈하고 더 협력하고 더 편견을 안 갖고 좋은 마음으로 서로 하면 서로가 이익이에요. 근데 서로가 됐어 뭐 이런 관계는 서로가 손해입니다. 이거는 꼭 한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모든 나라에 국한되는 건데 한국은 특히 지리적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중국은 서로가 더 미래 산업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안녕하세요에서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 대한 그 부품이 50% 이상 넘게 수입하면 보조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날 거다. 그래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한국 이 3사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55% 넘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긍정적이에요.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광물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에 높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가지 않으면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CATL처럼 이렇게 포드 같은 이런 협력 모델이 이번에 성공하잖아요.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1대1로 붙을 거예요. 포드가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 들어간 우리 기업들 포드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중국 기업이 이런 강력한 가성비, 강력한 공급망이 서포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 이 의식을 같이 하는 게 우리 한국 기업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체크할 때 이런 면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투자할 때는요. 사실은 여러분 투자자잖아요. 세 개 나라에 다 하셔야 됩니다. 중국 기업, 한국 기업, 미국 기업. 미래 산업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 산업 쪽은 세 나라 기업이 다 하는 게 가장 스마트해요. 어느 쪽이 위너가 될지 몰라요, 사실. 다 하는 게 맞고요. 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중국의 우수한 기업들을 한국에 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는 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중국 기업들이 와서 한국화하게 돼요.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 되잖아요. 결국 세계 58개 국가에 관심 없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하고 포드가 했듯이 이런 모델로 중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중국 기업이 기술력이나 가성비에서 월등히 치고 나갑니다. 이런 잘하는 기업은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한국 기업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좀 더 오픈된 결국 언론이나 전문가들 모든 면에서 힘을 합쳐서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오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그게 정부의 역할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탄소 중립이 네. 지금 국내는 이런 지금 파이낸싱 측면에서 어때요? 지금 이런 잘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일단 금융은 사실은 이제 이런 한국 주요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이 혹시 CBM 때문에 낮아지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저희가 이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있는데요. 세계 기후변화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국가가 지금 미국이고요. 그리고 유럽 있고 중국 그리고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EU가 우리가 CBAM,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도전이면서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글로벌 세계 무역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탄소 중립과 그리고 CBAM이 가져올 세계적인 변화 그리고 ESG 최근 어떠한 상황인지 이러한 주제로 주제를 나눠볼 건데요. 이쪽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에서 오신 금한승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 ESG 연구소 이성경 ESG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프로필 보니까 우리 금한승 실장님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차장님을 네. 하셨네요. 오늘 주제가 탄소 중립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CBAM 탄소 국경세 내용이 있을 텐데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로 기대가 됩니다. 많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일단 그 탄소 중립이 지금 모든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국가별 정책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금 실장님께 한국에서는 지금 탄소 중립 전반적인 큰 그림, 정책이 어떻게 그려져 있고 최근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크게 주목할 만한 변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네. 대한민국은 2021년에 네.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국제사회가 전부 이제 탄소 중립 선언하다 보니까 네. 대한민국도 그 기후변화 감축, 기후변화 대응을 이제 네. 발맞추기 위해서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그 해에 저희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네.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에서 14번째입니다. 아, 그래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나라로는 네. 상당히 저희가 앞서가고 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법을 제정하고 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네. 또 그 시나리오를 이제 2050년까지 너무 기니까 네. 2030년 중간 목표로 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네.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기반은 마련을 해놓은 상태고 네. 지금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작업은 네. 그러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달성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행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떤 법적인 기반을 갖췄고 네. 또 고무적인 것은 이제 각 지자체라든지 이제 일반 국민들도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한 2년 전에 네. 전국의 243개 기초지자체까지 포함해서요. 네. 전체 지자체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도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행 계획을 제정 중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최종은 언제 나옵니까 이거는? 예, 아까 제가 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네. 3월 말까지 올해 3월 말이요? 예, 올해 3월 말까지 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요? 네, 예. 그래서 그 안에 2030년까지 네. 연도별 감축 목표라든지 네. 부문별로 예를 들면 아. 그 발전, 예. 산업, 예. 뭐 수송, 건물 이렇게 각 부문별로 어떤 정책 수단을 가지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담기게 됩니다. 아, 그게 다 담기게 되네요. 네네. 그러면 기업들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자체 또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 지금 이제 네. 그 기본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네. 저희가 산업계하고 긴밀한 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면서 만드는 대한상의를 거죠. 중심으로 해서 각 네. 업종별 그 기업들하고 아.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도 이거에 대한 정보는 많이 지금 갖고 계속 계실 겁니다. 갖고 있네요. 네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생경 센터장님은 지금 ESG 센터장 역할을 하시고
또 지금 경력을 보니까 기업에 많이 계셨네요. 지금 CJ그룹에도 쭉 계셨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도 하셨으니까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기업들은 지금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요? 일단 네. 앞에서 이제 네. 금 실장님께서 이제 네. 우리가 가는 큰 방향을 말씀을 주셨고요. 네. 결국에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네.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렇죠. 대표적인 주체가 사실은 기업들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ESG가 화두가 네. 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1년 무렵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화두가 됐는데 제가 느끼는 현 상황은 초반에 사실은 ESG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좀 낮은 채로 굉장히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인식만 확산이 됐다면 최근의 트렌드는요, 사실은 환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액션의 변화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떻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라는 쪽으로 사실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기업들의 인식은 네.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변화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피할 수 없는 대세고 이것을 사실은 이제 전략적인 배분으로 생각을 하고 뭔가 크게 먼저 앞서가겠다라는 기업과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경영 환경이 어려운데 왜 나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 라는 인식의 격차가 사실은 오히려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약간 안타깝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명언도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렇죠. 그럼 네, 이제 네. 사실 지금 네. 말씀 주신 것들은 다 같이 고민하고 네. 함께 풀어가야 하는 그런 그렇죠.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현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환경 S 사회적 책임 G가 가버넌스인데 그러면 ESG 딱 했을 때 환경을 더 인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CSR 사회적 책임으로 기업들이 더 인식하고 있는지 기업들을 보시면 지금 어느 인식으로 되어 있나요? 용어를 보시게 되면 예. ESG 네. 사실 뭐 환경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CSR은 네. 그것을 풀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렇죠. 예. 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인 어떤 이제 기여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중심이 돼서 네. 발전한 개념이었어요. 네. 그리고 맨 앞에 코퍼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코퍼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좀 환원한다는 개념이 전 좀 더 강했다면 네. ESG는 외부 환경의 변화입니다. 제도와 정책의 변화고 이것은 국가적인 이슈라기보다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기존의 그 어떤 개념과 저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배경이 다르고요. 네. 또 해야 하는 중점이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떠나서 사실 이 개념은 밸런스가 있지만 사실 저희가 가장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 가장 크게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네. 개인적인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크게 정부의 역할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탄소 중립이 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제 화두가 돼서 네. 이제 뭔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제시된 이슈 같은데 사실은 오래된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그 심각성이 이제 크게 올라와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정부는 특히 그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발표를 했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그렇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어떻게 달성해 나갈 건가. 그러니까 정책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네. 선진국, 개도국도 다 어려운 주제고요. 그러니까 국내로 놓고 보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옛날 방식으로 조금 이게 이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고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다 바꾸는 거고 네. 더 근본적으로 가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 바꿔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정부는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규제 혁신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탄소 중립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과감한 지원. 이게 두 개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 할 때 파리규 협정 탈퇴를 했다가 바이든이 네네. 또 다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번에 또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 하는데 오면 또 탈퇴할 것 같은데 한국에도 뭐 이렇게 어차피 민주국가니까 예, 정권이 바뀌잖아요. 제가 들어볼 때 한국은 뭐 정권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이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예, 거죠. 지금 네. 어차피 이제 네. 윤석열 정부에서도 네. 선언을 했고 네. 이제 그걸 어떻게 달성할지 과학적이고 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도 정부에서도 그 기조에 맞춰서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센터장님은 우리 그 기업들하고 주로 많이 대화를 나누고 또 경험도 쌓으셨잖아요. 기업들 측면에서 뭐 이런 쪽 혹시 오늘 또 환경부 실장님 오셨으니까 어려운 뭐 혹은 문제점 제기하는 이런 경험 같은 소개할 거 있나요? 예. 저는 네. 일단 사실 제가 베이스가 좀 금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에도 있었고 네, 금융 네. 쪽의 관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아까 이제 미국을 말씀을 네.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가별로 이게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유는 거버넌스 구조가 사실 이것에 좀 유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게 네. 정확하게 네. 미국은 정치적 이슈에 약간 휘둘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기술에서 뒤처져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굉장히 혁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민간이 혁신적일 수 있는 가장 큰 건 금융시장의 힘이에요. 네. 미국은 항상 보면은 이제 우리로서는 지원하기 힘든 네. 아주 초기 단계 기술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그런 됐어요. 구간이 예, 있어요. 오래 맞아요. 걸립니다. 그때 이것을 버티고 지원해주는 그러한 금융들이 상당히 탄탄한 국가고요. 여기에 사실은 이제 굉장한 어떤 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가 바뀌더라도 이것에 더 긴 시각을 가진 어떤 자금들이 오랜 기간 버텨주고요. 또 혁신가들이 아이디어와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잘 만나요. 또 저는 이제 기업에 있었지만 이게 만약에 이 작은 혁신가들의 어떤 실적이 네. 또 큰 기업에 의해서 이게 침범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간에서 사실 저희 어렵습니다. 이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 기술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금융의 변화 그리고 이런 혁신가들이 뭔가를 계속 가지고 나왔을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변화도 그 정책과 함께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좀 더 그렇네요. 좋은 이 탄소 네. 중립을 향한 여정에서 조금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환경부에서도 뭐 기금 같은 거 조성하지 네. 않았나요? 네. 예, 있었을 것 그 이제 같은데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네. 그 기후 대응 기금이라는 게 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올해 그 기금 규모가 한 2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계속 연도별로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금이 2조 4천억이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탄소중립 예산이라고 할 때 한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한 8조 5천억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약 11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볼 때 이게 만족할 만한 규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고 네. 조금 더 예산 규모를 늘려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기술, 그렇고 그다음에 나왔을 혁신들을 때. 담아낼 네. 수 있는 네. 제도적 틀을 저희가 네. 다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기금을 통해서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그 아까 데스밸리 얘기도 하셨지만 네. 또 기술적으로 혁신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네. 중점적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R&D를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탄소 중립은 여기까지 얘기 나누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갈 건데요. 저는 사실 그 탄소 국경세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글로벌 무역 구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이 큰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CBAM이라고 해서 유럽의 탄소 국경세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그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CBAM이 도입이 되면 혹시 한국 기업들이 어차피 한국 무역 주도로 전체 경제가 가는 구도다 보니까 한국 주요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이 혹시 CBAM 때문에
낮아지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저희가 이제 수입한 그 탄소 국경세 네.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네. 일단 먼저 조금 설명드려야 될 건 네. 탄소의 단위에다가 일단 네. 가격을 매겼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것의 시작점은 뭐냐면은요. 뒤에 네. 아마 질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탄소 자체를 원가에 어떤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생산할 때 가져왔던 어떤 네. 그 환경에 미친 영향을 측정해서 제품의 원가로 보겠다라는 네. 개념이 사실은 탄소세고요. 음. 근데 이 국경세잖아요. 네. 근데 이 탄소세의 문제점은 뭐냐면 각 국가마다 이것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가 훨씬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너무 강했는데 밖에서 만들어서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서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국경을 넘어올 때 똑같이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춰주겠다는 그 개념인 거를 이제 아무래도 조금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네, 해야 될 네. 것 같아서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가 어떤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원가 올라가죠. 근데 저는 수출 경쟁력이라는 관점은 누구하고 경쟁했냐를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수출할 때 경쟁 대상이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가 네. 들어갑니다. 네. 근데 사실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철강 수입 국가는요. 네. 중국하고 러시아 중에 그렇죠. 훨씬 큽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기업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세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진 않았지만 네. 누군가 나한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그 경쟁 대상과 합쳤을 때 우리가 잘 준비해서 네. 그들의 경쟁력을 뺏어오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자체가 비용이라는 부분만 볼 게 아니고요. 이걸 내가 바꿀 수 없다면 네. 똑같은 조건에 놓인 상대방보다 우리가 우위에 간다면 경쟁력은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시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탄소 1톤당 가격이 유럽 그 시장에서는 지금 한 뭐 10만 원 정도 원화로 한국은 현재 한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 질문은 CBM이 도입이 됐다고 이미 시작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에 똑같은 옷을 수출한다고 했을 때 그럼 작년에 수출할 때와 현재 지금 수출할 때 다른 게 변하지 않으면 CBM 도입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세금이? 일단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요. 예, 예. 수입업자가 됩니다. 유럽의 수입업자. 네, 예를 예. 들면 제가 철강을 네. 이 한국산을 수입을 해서요. 네, 네. 거기서 제조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수입하는 그 수입업자가 유럽에 앞으로 이제 생기게 어떤 될 기업이겠죠. 예. 그 중앙 집중화된 어떤 오케이. 기구가 있겠죠. 네. 거기에 정산을 하게 되는 네, 구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수입을 하는데 이유가 반드시 싼 것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와 또 이제 국내 안에서 대체했을 때 또 다른 뭐 중국이나 뭐 다른 곳에 대체제를 놓고 아마 제가 따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 우리가 겪게 되는 거는 수출 양이 줄게 되겠죠. 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상대 대체제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께 나왔다 그러면 또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출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무슨 코스트를 부담하고 간다기보다 수입업자가 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가격 수준이 달라지니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가져가는 게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탄소 가격이 다른 부분인데 아마 환경부에서도 지금 배출권 거래제에서 개편을 하시는 방향인데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 가격을 유럽하고 맞춘다 칠게요. 네. 근데 국내에서 배출권으로 맞추면 제가 알기로 그 돈은 이제 국내의 정부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막 저항을 해서 나 배출권 못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돈은 유럽의 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유럽에서 네. 이렇게 걷어들인 탄소세는 우리 네. 배출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을 그냥 정부가 뭐 꿀꺽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네. 네. 이 돈을 모아서 다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탄소 저감 기술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배출한 어떤 주체에게서 비용을 부담을 해서 네. 그것을 많이 줄이는 주체에게 재분배하는 구조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차이의 이 발생에 생기는 원인을 네.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네. 했을 때는 우리 배출권 거래제가 개편돼서 네.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네. 달라져야 된다라고 네. 아는데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잘 설명을 오케이, 했는지 오케이. 예, 예, 예.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금실장님 그 정부 차원에서 이걸 가장 크게 지금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은 싸고 네, 예, 유럽은 비싸잖아요. 네. 그럼 제가 제 조사에 의하면 8만 원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럼 네. 8만 원만큼 유럽에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뭐 네. 정부가 갖고 가든 네. 뭐 그걸 어떻게 하든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제 질문은 그 8만 원 차이가 결국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지금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로피언 유니언에서 예, 시밤에 대해서 이제 예. 6개 품목에 대해서 예. 이제 지금 먼저 하겠다고 했잖아요. 발표를 예. 했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법을 만들고 네.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하위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그게 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옵저버 자격으로 네. 그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전달할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배출권 가격이 10만 원이고 예. 우리 2만 원이다. 예. 단순히 8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데 예. 그러면 8만 원만큼 니네가 더 내라. 그러니까 예. 어쨌든 더 부담을 한다. 지금 나온 대로 보면 예, 예. 좀 그런 뜻인데. 예, 그런데 예. 사실 EU에서 하고 있는 예. ETS랑 네. 그 배출권 거래제랑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배출권 거래 대상이 되는 예. 온실가스 종류가 우리가 더 많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유상할당이나 그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유상할당 비율은 걔네가 더 높고. 훨씬 높고. 그러니까 예. 1대1로 비교가 안 되는 안 되잖아요. 상황이어서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통상 쪽에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강점이 있는 건 좀 어필을 하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약점이 있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단 통상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근데 아까 저 센터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지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네. 그렇다고 무조건 시밤에 대응하기 위해서 끌어올리자는 뜻보다는 네. 우리가 이게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사실은 배출권 거래제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네. 온실가스를 가장 합리적이고 네.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방법으로 줄이자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정착이 돼야 네. 이 대기업들도 더 뛰어들고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단순히 지금 뭐 10만 원, 2만 원 차이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EU와 같은 배출권 거래제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더 네.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더 있는지 네. 그런 것까지 그 협상 결과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예. 정부에서는 그렇게 예.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서 예. 조금 더 많은 자본이 거기 들어가고 예.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개편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는 탄소 이 배출권 시장에 관심이 많고 연구도 많이 했고 지금도 실제 저탄소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개인적으로 엔젤 투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탄소 중립 시대에 이 스타트 기업들, 벤처 기업들이 여기에 기술 개발을 하는데 뭐 저는 VC들 그리고 사모펀드들, PE들 이런 투자 경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산업부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이런 그 중소기업들의 이 저탄소 기술 개발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금융이 되게 중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데시벨을 넘도록 이렇게 펀딩, 파이낸싱 이런 걸 되게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내는 이런 지금 파이낸싱 측면에서 어때요? 지금 이런 잘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일단 금융은 사실은 이제 이런 네.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있고 예. 이제는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 상태인데 네.
사실은 뭐 해외나 이런 데 봤을 네. 때 그 규모라든가 그 방식이라는 거에서는 뭐 현저히 아직은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한 이게 비교적 최근에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투자할 만한 대상이 또 아직은 많지 않고 기존에 사실 환경부 쪽 사업이었던 뭐 폐기물 쪽이나 이런 사실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쪽에 좀 집중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좀 늘어나줘야 될 텐데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게 우리 금융기관들이 사실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공시제도 비어 있습니다. 공시제도가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제가 돈을 줬는데 네. 만약 실제로 말을 그렇게 하고 이 방식이 진짜 그쪽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효과가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이 만들어지고 써졌을 때는요, 이것을 정말 제대로 그 목적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맞게 됐는가라는 부분이 또 사실은 모니터링 돼줘야 되는데, 이유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요. 그 텍사노미로 정해놓고요.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 하려면 공시가 되어야겠죠. 근데 저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어때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금융기관들 공시되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파악은 어렵고요. 다만 제가 아는 건 관심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정도인데, 저는 금융기관의 이러한 상품에 대한 이유가 그 기준, 미국도 가지고 있어요. 좀 명확하게 좀 공시 공시가 기준이 되면 좀 좋겠네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조성한 기금이 있잖아요. 네네. 운영은 누가 하나요? 지금 증권사들이 하나요? 운영. 아니 기금 이제 예. 기금은 예. 이제 정부 기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재정당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예. 기획재정부에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아, 편성을 하나요? 전체적으로. 근데 사업들을 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사업들을 주로 이제 온시가스 감축과 관련된 것만 이제 특화해서 해서 지원을 그 자원을 이렇게 지원 형태로 배분하네요. 왜냐하면 일반 그 주머니가 한 군데서 여러 개가 아니고 요거는 진짜로 네. 기후 대응하는 데만 쓰겠다. 쓰겠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ESG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토론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뭐 우리 센터장님 많이 워낙 하셔가지고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해줬지만 현재 ESG 평가에서 어떤 문제가 지금 있나요? 우리 21년도에 네. ESG 개념이 확산될 때 네, 사실은 많은 경우 ESG 평가의 개념이 확산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ESG 경영은 사실 평가보다 훨씬 큰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 경영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우리가 기존에 봤던 재무 지표만으로는 네. 이 기업이 이런 관점에서 어떤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제 지속 가능 금융을 하려고 하니 내가 어쨌든 얘네들을 기존하고 다르게 좀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좋겠어? 라고 하니 평가기관들이 E랑 S랑 맞습니다. G의 각 예. 요소들을 밸런스 있게 보면서 맞아요. 각자 이것을 어떤 체계를 가지고 스코어링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알려지는 순간 이게 되게 연성 규범으로서 강력하거든요. 네. 네. 왜 너는 A인데 너는 B야? 그러니 이제 이게 좀 많이 이제 맞아요.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평가라는 부분은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예를 들면 뭐 통과하면 되는데 네. 몇 점이야? 70점이야? 95점이라고? 그렇네요. 그냥 평가하면 되는데. 예. 네, 사실 ESG 평가 이런 항목입니다. 아. 그래서 뭐냐면은요, 커트라인조차 못 간 기업들로 하여금 어디가 비긴 거야? 오케이. 너는 왜 이런 기본적인 산업내 평균에도 못 간 거야로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문제 지점을 발견하게 해주는 가이드인 겁니다. 다만 그거죠. 평가는 어디까지나 공시된 정보에 기반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고 어떤 기회를 굉장히 잘 준비하는 기업은 저희한테 다 알려주시거나 외부에 내놓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완전 평가가 경영이다는 아닌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이 평가에 기업들이 신경을 쓰니 너무 많은 평가 기관이 난립하게 되고 또 이것이 언론에서 또 다루어지다 보니
많은 노이즈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도 하고 그렇네요. 가이드도 내라라는 거를 이제 또 금융위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거래소를 통해 등급을 공개하고 또 이제 저희도 설명회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제가 평가 기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만능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제도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대한 이제 저희가 리서치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반드시 바꾸어야 하는 자산의 어떤 재무적인 변화, 또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 이거를 잘하는 기업이 훨씬 지속 가능하고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환경부는 지금 ESG 관련해서 지금 관련 대응 혹은 지원 뭐 체크하는 방향이나 이런 거는 지금 어떤 예. 예, 뭐 ESG가 사실은 예. 그 전반적인 ESG 경영이 이제 화두가 돼 있긴 한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 감축하고도 비슷하게 네. 사실 이제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정보가 없고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공시를 강화하려는 추세가 있고 국제 회계 기준에서도 이제 최근에 더 이제 강화된 거를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는 최대한 그런 국제사회 동향을 빨리빨리 알려드리고 일단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컨설팅을 해서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 DB라는 게 있는데요. 환경정보 DB. 그러니까 예.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제 뭐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용수 사용량이라든지 전체적인 네. 환경 정보를 네. 이게 저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나중에 공시에도 네. 한 기업이 그런 정보를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공시제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게 왜냐하면 기업이 두 번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시스템들도 좀 지원을 해주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융 사이드에서 네. 이렇게 뭐 대기업이 됐던 중견기업이 됐던 뭐 녹색과 관련된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채권 같은 걸 발행하실 녹색 때 채권, 네. 그런 거 발행하실 때 정부에서 일정 부분 네. 뭐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지원해주는. 예, 좀 지원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예. 뭐 네. 실장님이 나오셔서 드리는 네. 말씀은 아니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네. 많은 정부의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네. 갖다 써요. 네. 정말 너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잘 모여 있는 게 방금 말씀 주신 환경부 환경정보 TV가. 시스템이어서 네, 근데 다만 이제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환경부는 어디까지나 국내 사업장만 요구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권한상. 네. 그러다 보니 너무 이제 검증도 해주시고 해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조금 잘 쓰는데 여기서 이제 해외가 이제 없죠. 그러면 이것을 넣게 할 때 환경부만으로 할 수 있냐? 또 이제 부처 간 협의인데 실질적으로 이미 가장 잘 된 플랫폼을 위주로 해서 저는 좀 만들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일단 그 사업장별로 해서 네. 네, 가장 그 객관적이잖아요. 잘 돼 있는. 네, 어떻게 했던지 간의 결과로 이야기하는 수치화된 정보들이 오케이. 좀 있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네, 거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예. 필요하신 분들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혹은 ESG 경영에 관해서 우리 금 실장님과 우리 이 센터장님께서 한 분씩 꼭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먼저 예, 먼저 해주세요. 예. 저는 아까도 네. 뭐 정부의 할 일은 네. 정책 일관성, 그다음 네. 과감한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느 한 사람 한 분야만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축구에서 말하는 토탈 사커 개념으로 네, 네. 다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 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안 돼, 예. 이러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영어로 impossible이라고 단어가 있는데 네, 그걸 불가능. IM을 빼고 possible. 줄 나누면 impossible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서 그렇네요. 우리가 더 이상 더 수동적으로 계속 될까 이런 고민보다는 가능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히려 기업들도 어렵다 하지 말고 우린 할 건데 네. 정부가 이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과감하게 바꿔서 예, 그렇게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네. 탄소 중립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국민들도 대한민국이 다 알고 계시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국가인데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씩만 줄여주셔도 사실 온실가스가 굉장히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잘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도 만들어야겠지만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탄소 중립이 돼야 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끝으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우리 냅킨 뭐 휴지 쓸 때 원래 옛날 막 쉽게 막 3장씩 썼는데 요즘 한 장 쓰려고 노력하고. 너무 큰 변화, 네. 중요한 네. 변화입니다. 그럼 우리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게요. 네, 뭐 앞서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근데 변화는 원래 모두가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없는 자원에서 굉장한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이 변화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없는 자원에서 이 정도 가기까지는 사람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고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합쳐서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씩 변화를 작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부 금한순 실장님과 그리고 한국예스연구소 이성경 센터장님 함께 했습니다. 거의 뭐 한 40-50분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주제가 탄소 중립에서 그리고 유럽의 탄소 국경세 도입, ESG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탄소 중립 시대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 시대다. 그리고 유럽을 계기로 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관련 제도가 육속 도입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에 대응한 전략적 차원에서 저탄소 기술 개발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SG는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해야 되는 ESG 경영을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다. 이런 개인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기업들도 이런 면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셔는 앞으로도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시대적 주제를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